네, 여러분 3주차 2강에서는 앞에 살펴보셨던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 중 두 번째 심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사회환경의 관점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 순서로 정신건강에 관련된 생태 체계론적 관점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심리학적인 관점은 애착이론입니다. 여러분 애착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부분 애착 이론을 설명한 학자 볼비가 있는데요. 애착의 정의는 영유아와 주양육자인 보호자 간의 긴밀한 감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정서적인 상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쵸. 태어난 영유아들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양육자와 이런 애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전 인생의 이제 결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애착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영유아와 그다음에 주양육자 대상 사이에서 형성되는 생리적인 이 애착 형성이 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근거한 굉장히 원초적인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둘 간에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따뜻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지속적인 정서적인 느낌을 우리는 애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애착은요, 이제 주양육자인 대부분 어머님죠. 어머니에게 이제 막 매달리고 찾고 늘 가까이 있고 하는 이런 애착의 행동.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울음소리를 내게 되는데 배고플 때, 분노를 느낄 때, 뭔가 이제 어디 아플 때, 통증을 유발할 때 고통의 표시가 다르죠. 자, 그런데 이제 주양육자의 어머니께서 이거를 적절하게 아이들의 울음을 적절하게 못하고 배고파서 우는 건데, 아픔을 느끼죠. 병원에 데려가고 또는 막 그 통증을 느껴서 하는 건데 막 밥을 먹이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양육자에게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울음 표시 또는 미소, 이제 옹알거림, 그 다음에 주양육자를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저를 바라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마도 아이도 이렇게 애착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뭐 한 가지 여담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아빠, 그쵸? 주양육자. 그래서 가장 많이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주양육자인 엄마보다도 아빠에게 더 애착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착은 아직까지도 좀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하나의 그 심리학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안정애착의 경험은 영유아기에 이 중양육자와 어떤 긍정적인 안정애착을 형성했는지가 평생 전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또래 관계, 그다음 교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성 관계,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초기 중요한 단계는 애착이다라고 애착 이론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학적인 관점이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이 이론도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대상관계 이론. 어렸을 때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이후의 모든 인간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반복, 재현되는 것이다. 자, 엄청나게 중요한 대상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아가 자기감을 적절하게 개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적인 이제 파괴 상태를 받으면 진실된 자아가 왜곡된다는 거죠.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아가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적으로 거짓 자아를 발달시킵니다. 왜? 현재의 상태로는 도저히 살아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이런 파괴 상태, 힘든 상황, 억압된 상황, 또는 가정폭력,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아기가 힘듦을 느껴요. 그러면 원래 자기를 통합해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교육엔 살아남기 위해서 보호적인 거짓자를 만들어서 이 거짓자를 발달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은 이런 또 하나의 자기를 만들어서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구에게 뭐 인정받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뭐 그 지지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맞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그쵸? 며느라기, 그쵸? 내가 원래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시댁의 이런 존경과, 그쵸? 이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며느라기라는 거짓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의 샘플의 대상관계 이론의 재밌는 일화가 되겠죠. 자, 위니코트는 이행 대상이라는 개념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이제 가짜 젖꼭지 또는 담요, 고민형 등 엄마를 대처하는 대처물로서, 그래서 애착 인형 이라고 해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설명하게 되는데, 잠을 잘 때 엄마가 내 위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뭡니까 인형을 안고 잔다든지, 그래서 베개 저고리 있죠?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다든지, 공갈 젖꼭지, 가짜 젖꼭지를 통해서 위안을 받는 거. 이런 대체물로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해서 독립되는 가정 중간 단계에, 그쵸? 이 이행 대상인 위니코트가 사용되는데, 이 물건들은 어머니가 없을 때도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니까 재미난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한 10년 전인데, 저도 이제 그 해외여행을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해서 첫 비행기를 타게 됐던 상황인데, 우리 바로 뒷좌석에 계신 이제 좀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소공포증, 비행기 폐소 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도 이제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조금 신기한 이상 행동들을 보게 됐는데, 정말 꼬깃꼬깃 다 이렇게 누더기 같이 생긴 이런 그 수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가지고 막 얼굴을 비비면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어 그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화장실 갔다 왔다가 이제 그거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잃어버린 줄 알고 막 격분하고 강분하고 막 스튜디오스를 찾아서 "내 물건 어디 갔느니?"라고 막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인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제가 알게 된 정보는 이게 바로 인제 이행 대상이 위니코트였어요, 이 남자분에게는. 그래서 극도로 인제 긴장감을 느끼거나 이런 이상 행동이 있었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제 이행 대상이 이 물건에게 안도감을 느끼고 이 물건에게 집착하고 이렇게 하는 좀 특이한 현상을 저도 목격한 적이 있는데, 누구나 다 어떤 이행 대상이 있다고는 하죠. 자, 6번째 이론이 반두라의 학습 이론입니다. 자, 보시면 반도라는 학습 이론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인지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각각 봐서는 안 된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서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무쌍하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적절하게 상호 영향을 잘 받으면 건전한 작용인 자기 효능감이 잘 발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응적인 학습을 하게 돼서 병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엄마가 인지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다시 인지가 발달하면은 이런 것들 영향을 미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잘 발달하면은 자기 효능감이 발달하지만은 인지와 환경을 왜곡한다든지 했었을 때는 병리적인,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안 되는 아이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처음부터 부정을 했었어. 이렇게 병리적인 증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의 중요성을 지적을 하면서 학습에 있어서 단순한 자극과 반응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중간 단계에서 뭔가 중재 변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부터 이제 이런 왜곡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샘플이 연년생인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둘째 동생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모든 사랑을 둘째가 뺏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네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동생을 이제 머리를 콩 때렸어요. 그랬는데 밥 먹고 났더니 동생이 이제 막 감기에 걸려서 막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네 동생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막 데리고 가는데, 첫째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잘못된 인지적인 왜곡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아까 오전에 동생이 너무 미웠고 괴롭히고 싶어서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머리를 콩 때려서 감기에 걸렸어. 어린 영유아들이 이렇게 잘못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생이 이제 감기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입원까지 하고
독감에 걸려서 이제 엄마가 첫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동생이 지금 아프니까 너는 동생 잘 돌봐야 돼 하는데 펑펑 웁니다. 첫째가 엄마 내가 동생이 미워가지고 아침에 때려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했었을 때 엄마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재 변인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네가 그렇게 때려서 동생이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야. 원인을 바로 잡아주고 그렇지만은 네가 이렇게 울고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땡땡이는 동생을 많이 사랑하구나. 그치?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해서 네가 질투가 느끼고 속상하기도 하지만은 네가 이제 언니로서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부모님이 인지적인 중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잘 자라서 현재 환경적인 요인과 인지적인 요인이 잘 상호작용해서 잘 자란다면은 자기 효능감이 발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어렸었을 때 그런 부적응적인 학습이 누적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성인이가 됐었을 때 병리적인 증상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사회 환경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시면 앞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심리학적인 이런 관점을 그러니까 좀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요. 사회 환경의 관점은요. 자, 인간은 그가 속한 어떠한 사회 제도, 그다음에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도 인간의 정신 건강 상태는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이제 법들이 나와 있는지 또는 문화 어쨌든 이런 제도에서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화까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로부터 일정한 행동 양식을 우리는 네,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 이제 강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이런 구속의 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사회적인 규범을 정해놓고 예를 들자면은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지금 성인들 여러분들까지 그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네, 비행,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사회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그들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의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이해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낙인 이론에 따르면요. 개인이 어떤 지역이나 집단의 규범을 어기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정신적으로 뭔가 네, 나쁘다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 개인이 네, 개인에게 또는 기대된 역할을 네, 이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회가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은 기대된 역할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번 낙인 찍히면 그 낙인 찍힌 잘못된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이렇게 아픈 사람의 역할을 계속 지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그렇게 너 좀 이상한 애야 라고 찍혀버리는 순간 난 진짜 이상한 애구나라고 해서 그냥 그 이상한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자, 어쨌든 이제 사회 환경의 관점에서의 낙인 이론도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이런 정신 건강의 문제는 네,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재조정하고 예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의 실천적인 과정으로 최근 학자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틀 안에서 두 번째, 정신건강에 대한 생태 체계론적인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태 체계론적인 관점의 첫 번째 이제 개념을 먼저 보시면, 자, 생태 체계 이론을 보시겠습니다. 브롬펜 브루너가 말했던 생태 체계 이론인데요. 이것은 이제 생태학에 기초를 해서 생태적인 관점과 일반 체계 이론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용어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적 관점과 네, 일반적인 체계 이론, 시스템 이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연결고리 지어서 조그마한 여러분들이 러시아 인형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 인형이 보면 맨 안에 이제 러시아 인형인데 싸고 해서 네 인간 개인이 있지만 이렇게 환경이 여러 겹층의 그 환경의 구조를 싸고 있는 거 이런 시스템 체계 이론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생태학적인 관점으로부터 개인과 그들이 둘러싼 이런 다양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생태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 모든 인간, 모든 개체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인간의 정신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 자, 생태 체계 이론은요,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체,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제 저희 지금 딸만 4명이거든요. 첫째인 나, 그다음 둘째, 셋째, 넷째,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다른데 이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역동적, 역학적인 평형 상태를 나름대로 유지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수준의 체계에 관심이 이 생태 체계론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외동은 외동대로의 환경적인 특성이 다르죠. 저같이 이제 딸 4명 속에서 장녀는 또 이들만이 가진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 형제들 속에서 큰 장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이 유기체의 관계에서 또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체계를 하나의 전체로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한 가지 환경으로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생태 체계론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들의 정신 건강 예상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한 케이스만 본 거지. 자, 저같이 장녀인데요. 어떠한 가정관계, 어떠한 부모의 양육 태도 속에서 자랐는지, 권위적인 부모라 한다면은 저는 또 정신 건강 상태가 달라졌을 거고요. 근데 자율분방아 속에서 컸다. 그러면 또 다른 제2의 정신 건강 상태가 더 성격적인 상태가 나왔겠죠. 네. 자, 또한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또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80년대에 태어났는가, 90년대에 태어났는가 이런 장녀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르죠. 그때는 여자 형제가 많다 하더라도 장녀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7, 80년대에 달랐죠. 지금 2000년대에 태어난 장녀들은 또 다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사회제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미국에 태어났는데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이 정신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들이 속한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 시스템을 거쳤는지, 그 다음에 이들이 속한 어느 지방, 어느 지역,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에 속했는지, 어떤 제도권 속에 있었는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생태 체계학적인 환경을 다 분석해야지만 그 하나의 개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체계를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자라는 게 같은 맥락이고요. 체계 내에서 또는 체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이해를 해야 한 개인의 정신건강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인간의 적응을 잘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간이 적응해 나가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생태 체계론적인 관점입니다. 최근에는 이 모든 측면에서의 환경을 이제 체계론적인 분석해서 이해하자라고 하는 이 생태 체계론적인 관점이 좀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생태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이 개념들을 좀 살펴보실게요. 적합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적응 욕구와 환경 자원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정도를 우리는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뭐 적절하게 내가 이런 상황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만은 우리 엄마의 관계에서 이 정도 그냥 내가 조율을 해야 되겠어. 이런 환경 자원에 이제 부합되는 정도. 그 다음에 균형입니다. 균형은 체계가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위 환경과 수직적인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단계. 그다음 항상성, 여러분 아시죠? 균형보다는 일정한 수준의 개방적인 체계를 전제를 하고 있고요.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조금 더 정적인 균형보다는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상태를 항상성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냥 스트레스 다 잘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의 개념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교류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상태에서 야기되는 나의 생리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봤었을 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때? 열이 나고 분노에 차 있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뭔가 온몸으로 반응해서 아프고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대화만 하더라도 짜증 섞인 뭐 대화 말투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생리 심리적으로도 다 보이고요. 사회적인 상태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입니다. 적응 같은 경우는 유익한 적합성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과 환경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뭐 대부분 뭡니까? 한 개인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 반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능성입니다. 유능성은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네, 유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체계 수준을 이제 살펴보실 건데요. 네, 브론펜 브루너가 말했던 생태 체계학적 이론에서는 자, 생태 체계 환경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우전적이고요. 늘 변화하는 동태적인 환경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미시체계, 그 다음에 중간체계, 그 다음 거시체계, 마지막에 외체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과 같은 영역, 미시체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률, 정부 정책, 뭐 문화, 제도의 범위까지 굉장히 넓은 외체계까지 광범위한 모든 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씩 그 체계 수준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미시체계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장 한 개인에게 밀접한 네, 가까이 있는 환경 수준입니다. 가족 단위, 그쵸? 와 같은 매일매일 직접적으로 만나는 가족,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뭐 형제간, 그쵸?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요. 대면적인 매일 만나는 인간관계의 유형입니다. 자, 집가 또는 가족, 놀이터, 학교, 동아리, 뭐 또래 친구, 뭐 형제 자매, 뭐 다양한 학교라고 한다면은 선생님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굉장히 강한 미시체계는요, 서로 상호 후회성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미시체계가 좀 더 탄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한꺼풀이 벗어져서 미시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중간체계인데요. 중간체계는 가정과 학교 간의 관계 또는 학교와 직장 간의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연결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네.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유치원생인데 유치원 선생님이죠. 유치원 선생님과 엄마와 얼마만큼 상호 관계에 따라서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 자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들이 중간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체계는요, 미시체계 내에, 각각의 미시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에게 또는 인간에게 발달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미시체계 환경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상승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체계, 한꺼풀 더 챈 체계가 거시 체계인데요. 자, 아까 중간 체계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거시 체계는 일반적인 문화, 정치, 사회, 법, 종교, 경제 등과 같이 좀 더 넓은 사회적인 맥락을 얘기하고요. 인간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 구조적인 맥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고, 그쵸? 네,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 있고,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세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수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은 아이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캐나다 이민을 가버리면 이 문제가 또 해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거시체계를 또 둘러싸고 있는 더 큰 범위가 외체계입니다. 자, 외체계 같은 경우는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 나머지 체계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책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된 설명 PPT를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다양한 그 정신건강에 관련된 관점들을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